안녕하세요. 암극공 이야기 건강전도사 박점수입니다. 오늘은 생명의 진화, 의료에서 포유류까지 방송해드리면서 모든 다세포 생명체들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 물질인 아스코르빈산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을 다시 4억 5천만 년 전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자연이 행하는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실험 현장을 목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깊은 바다, 심해 한가운데에서 포유류 및 인간으로 진화할 척추동물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현장 말입니다. 이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단단한 척추를 가지고 있고 또한 정교하고 복잡하게 조직화된 근육 신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진화의 과정에서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는 무척추 동물과는 달리 이들은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은 이렇게 척추 동물의 탄생이라는 또 하나의 혁신적인 실험에 착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변화는 이들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졌고 원시 척추 동물인 어류는 신경계와 빠르게 작동하는 근육계를 가지고 있어 먹이를 잡고 적을 비롯한 위험으로부터 피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이 같은 근신경계의 발달을 위해서는 다양한 생화학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복합적이고 특화된 기관계의 발달이 선행되어야만 했고 그에 따라 활동량이 증가하면서 아스코르빈산 필요량 역시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무척추 동물들의 단순한 기관은 활동적이고 밀접한 척추 동물의 필요를 증축시킬 수 없었기에 많은 변화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공적인 진화의 산물이었던 어류는 이후 1억 년에 걸쳐 가까운 시간에 수중세계를 완전히 지배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저서야 자연은 생명체로 붐비는 바다에서 육지로 동물을 이동시킬 또 다른 실험을 수행합니다. 사실 이때 자연은 이미 식물을 바다에서 꺼내 육지로 정착시켜서 토지를 식물로 뒤덮이게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그 덕분에 육지에서 생명체가 살 수 없던 육지에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었죠. 이번 실험은 두 개의 선상에서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하나의 선상에서는 어류가 물 밖에서도 존재할 수 있도록 구조를 변화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졌고 다른 선상에서는 총체적인 개조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류의 불해와 지느러미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진행되었던 첫 번째 작업은 폐허라는 결과물을 내며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반면 야심차게 진행된 총체적 개조 작업은 완벽한 생화학적 변화 생활사의 변화를 일으키며 양서류라는 성공적인 결과물을 낳았습니다. 양서류라는 것은 전반부를 물속에서 보내고 후반부를 육지에서 보내는 거죠. 양서류의 대표적인 생물로는 개구리와 도롱뇽이 있죠. 다음 단계는 완전히 육지에서 서식하는 동물인 파충류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파충류는 피부가 비늘로 덮여 있고 기거나 걷거나 달리며 어분자에 대해서 수사를 더 진행해 어떤 놈은 엄청나게 크게 자라기도 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물속에서 생활하는 걸 선호해서 다시 수중으로 돌아갔고 다른 일부는 하늘로 나아가서 온혈동물인 조류로 진화하기도 했습니다. 조류는 비슷한 진화 단계에서 등장한 원시 포유류와 같은 방식으로 아스코르빈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라 대상이라고 할 수 있죠. 아스코르빈산이 어떻게 얘들이 하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진화의 흐름을 따른 것은 원시 동물들의 흔적을 따라서 가면은 아스코르빈산의 역사를 추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존하는 양식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의 대표 동물들이 자신의 먼 시조와 같은 생화학적 구조를 가진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아스코르빈산이라는 아주 불가사의한 분자에 대해 수사를 더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척추동물은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명확한 기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보통 하나의 신체 기관은 하나의 주된 생물학적 기능과 부수적이지만
중요한 여러 생화학적 역할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신장의 주된 기능은 선택적 여과 및 배출 기능이지만 신체가 필요로 하는 주요 화학물질을 생성하는 효소 저장소 역할도 합니다. 신체에서 가장 큰 기관인 간 또한 해독, 담즙 생성, 잉여, 탄수화물 저장이라는 주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여러 부수적인 역할도 수행합니다. 현존하는 의류, 양서류, 파충류를 조사하면 그들의 신장에서 아스코르빈산이 생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보다 더 고등척추동물인 포유동물인 포유류를 조사하면 신장이 아니라 간에서 아스코르빈산 생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진화 과정에서 생화학 반응으로 복잡한 신장에서 더 충분한 공간을 가진 간으로 아스코르빈산 생산을 합성하는 효소가 옮겨간 것입니다. 이러한 이동은 고등생물로 갈수록 증가되는 아스코르빈산의 필요에 따라 제시한 해답입니다. 조류는 이러한 이동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래된 종인 닭, 비둘기, 또 부엉이는 신장에서 아스코르빈산이 생성되는 반면 이후에 진화된 종인 명관, 구간조, 명금, 구간조 이런 애들은 신장과 간 모두에서 또 나머지 다른 종은 간에서만 아스코르빈산 생성이 이루어집니다. 조류의 경우 수백만 년 동안 그들의 생리 안에 교정되어 진화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 이동 과정을 마치 한 장의 파노라마 사진처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장에서 간으로의 아스코르빈산 생성 장소 이동은 온도 조절 메커니즘이 생겨 냉열 척추 동물에서 온열 척추 동물로의 발달이 나타나던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냉열 척추 동물인 양서류와 파충류는 그들의 작은 신장에서 생성된 아스코르빈산만으로도 필요한 양을 충족할 수 있었고, 하지만 온도 조절 메커니즘의 발달로 생겨난 포유라는 매우 활동적인 온열 척추 동물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여러 생화학 반응으로 붐비는 그들의 신장은 더 이상 충분한 양의 아스코르빈산을 생성할 수 없었고, 결국 같은 시기에 나타난 척추 동물인 조류와 포유류는 모두 아스코르빈산 생성 장소를 간으로 이동하는 해결책을 도모하게 된 것입니다. 생명체는 아스코르빈산 합성 방법을 개발하고 아주 긴 시간을 거쳐서 이 시기에 도달합니다. 여러 조류와 함께 현 영장류의 오랜 조상들이 무성한 온대 지역의 숲에서 숲을 공유하게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이 점에 영장류의 조상에게 유전자 변이라는 아주 중대한 일이 벌어지죠. 이 유전자 변이는 이들이 이루는 생화학적 구성에서 중요한 효소 하나를 제거해버립니다. 이 효소의 결핍은 인간의 생존에 치명적인 결과를 일으키기에 충분했고,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뜻밖의 상황이 조합되면서 인류는 이 재앙을 비켜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물들은 모두 수십억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 덩어리들은 각기 다른 조직을 이루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하나의 완전한 동물 개체를 이루는 겁니다. 즉 세포는 생명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인 것입니다. 각 세포는 스스로를 인접한 다른 세포로부터 분리하고 생명물질 덩어리를 감싸는 세포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핵이 그 생명물질 덩어리 안에서 세포 안에 또 작은 세포처럼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포핵은 자기 복제가 가능한 거대 분자인 DNA를 가지고 있죠. DNA는 유전의 생화학적 기초로 그 세포가 정식해 결국 나무가 될지 물고기가 될지 아니면 또 사람이 될지 혹은 또 다른 그 무엇이 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DNA는 네 가지 기본 단위 분자의 배열로 이루어진 길고 가느다란 이중 나선 형태를 갖는데, 이 나선에 배열된 네 가지 분자의 순서를 유전 코드라고 하는데, 이 유전 코드가 개체의 청사진을 결정합니다. 기다란 실 형태의 분자인 DNA는 세포핵 내에서 규칙적으로 꼬인 염색체라는 구조를 이루고 있죠. 학자들은 이 구조를 염색체라고 이름 붙인 것은 이것이 염색약을 닥치는 대로 흡수해
현미경 표본에서 쉽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긴 나선형의 DNA는 유전자라고 하는 특정 구역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의 염색체는 수천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한 유전자를 이루는 수천 개의 단위 분자 중 하나라도 제자리에 있지 않거나 자리를 바꿀 경우 효소의 단백질 구조가 변형되어 그 기능이 변형되거나 소멸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변화가 바로 유전자 변이를 말하는 겁니다. 유전자 변이는 X선, 자외선, 감마선과 같은 방사선이나 여러 화학 물질을 이용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연은 개체의 진화에 필요의 변화를 주기 위해 유전자 변이를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자연에 존재하는 강력한 우주 광선을 사용한 것이죠. 유전자 변이가 동식물의 생존에 도움을 주는 변화를 일으키면 그 변이는 후손에게 전해져 내려가고, 이것이 자손을 갖기 전에 개체에 생존에 도움을 주는 변화를 일으키면 그 변이는 후손에게 전해져 내려가고, 죽음을 유발할 경우 그 변이는 소멸되고, 이것을 치사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반면 충분히 치명적이지만은 그 유전자 변이를 가진 개체가 생존하여 자손을 번식함으로써 변이 자체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를 조건부 치사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약 6,500만 년에서 5,500만 년 전 인간에게 일어났던 유전자 변이가 바로 조건부 치사 돌연변입니다. 이 변환 과정에서 원시 연장류역에 일어났던 유전자 변이 때문에 이 변환 과정의 마지막 단계를 조절하는 효소인 L-글루노락톤 산화 효소의 생성 능력이 상실됩니다. 그것으로 해서 인간이 간에서 만들어내던 아스코르빈산을 만드는 능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아스코르빈산이 결핍되자 원시 연장류는 괴혈병이라는 치명적인 질병을 앓게 됩니다. 그로부터 수백 명 년이 지난 오늘까지 인간을 비롯한 원시 연장류의 자손들은 간에서 일어나는 아스코르빈산 생성 과정을 마지막 단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지 않죠. 이것이 임상의 인간이 아스코르빈산을 생성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아스코르빈산 없이는 생명체가 오래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전자 변이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외의 상황 덕분에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죠. 첫 번째는 그들이 아스코르빈산을 풍부하게 함유한 식물과 곤충, 작은 동물을 1년 내내 섭취할 수 있는 열대 또는 아열대 환경에서 살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생존 자체만을 위해 필요한 아스코르빈산의 양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먹이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일정 부분을 충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먹이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아스코르빈산의 양만 가지고도 인간이 그 아스코르빈산을 만들어냈을 때 양에는 미치지 못하지만은 임상계열병으로 죽는 것만은 막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피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들의 후손인 우리가 에덴 동산과도 같은 이상적인 환경에서 벗어나 문명화를 거치게 되면서부터 유전자 변이가 심각한 문제를 대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시 연장류역에 나타난 치명적인 유전자 변이는 수백만 년에 걸쳐 오늘날에 이어져 인간을 비롯한 일부 연장류의 독특한 특성입니다.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포유동물은 그들의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킬 만큼의 아스코르빈산을 간에서 만들어냅니다. 아스코르빈산 생장 능력은 그들의 생존하는 데 있어 매우 유리하게 작용했고, 야생에서 있어 매우 한정된 먹거리를 두고 경쟁할 수밖에 없고, 동시에 또는 다른 포식자의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도 기울여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로 체내에 일어나는 생화학적 변화에 대해서 아스코르빈산을 평소보다 다량으로 만들어냄으로써 대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영장류 포유류 중 2종만이 이와 비슷한 유전자 변이를 겪었고 오늘까지 생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 하나가 기니피그죠. 기니피그. 아스코르빈산이 풍부한 식물을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유기의 섬에 무성한 숲에서 살아남았죠. 또 다른 하나는 인도의 과일 먹는 박쥐입니다. 포유류가 아닌 척추동물 중에서 이 결합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녀석들은 특정 샴새목에 속해 있는 새들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비롯한 영장류, 과일 먹는 박쥐는
이 유전자의 소실 혹은 결함 때문에 아스코르빈산을 공급받지 못하면 괴일병으로 죽게 됩니다. 기니피그는 아스코르빈산 섭취를 완전히 제한해버리니까 2주 후에 죽음을 맞습니다. 2주. 단 2주 만에 말입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중요한 생명과도 같은 아스코르빈산을 인간은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NPK 비료로 생산된 농작물에서 아스코르빈산을 보충하기도 힘들어졌고 각종 스트레스, 더위와 추위, 감기 등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아스코르빈산의 소비가 많아짐으로 해서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점점 더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아스코르빈산은 수용성이라 물에 녹는 물질이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 몸속에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일정 역할을 하고 나면 다 소변 등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있는 한 지속적으로 보충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한테 온 암 환자들이 암을 다 고치고 나서 너무 몸이 좋아지니까 잠만애들 다 빠졌어요. 이제 물론 3, 4년 전의 이야기죠. 지금이야 그런 분들이 없지만 그때만 해도 다들 그렇게 잠만에 빠져서 내가 몸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더 이상 비타민C를 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비타민C, MSM을 다 복용을 끊어버렸어요. 결국 긴 시간도 아니에요. 4, 5개월 만에 다 사망했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밴드 성함까지 해서 다 밝혀놨죠. 더 이상 위험한 실험을 하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제대로 된 상식으로 여러분들이 암도 극복하시고 각종 질병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아스코르빈산 MSM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요. 이 내용 자체가. 그렇지만은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가를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됩니다. 인간은 아스코르빈산, 글루타치온 이런 물질들이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숙지하시고 여러분들의 암도 극복하시고 건강한 삶으로 인생 여행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